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고요.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추위보다 더 서민들을 움츠리게 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나 올랐습니다. 우유값도 올라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독재자 전두환을 미화할 때 그래도 물가는 잡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전두환이 경제는 잘 모르니 전문가한테 맡긴 덕택이었습니다. 잘 모르면 잘 맡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것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장관 청문회가 열리는데 누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 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네, 우리 스펙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치본색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준비한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픽스몰 광고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달팽이 크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홍삼 옹기진고 만든 자민경 제품인데요. 달팽이 크림, 원래 이 자민경이 달팽이 크림으로 더 유명한 화장품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판매한 누적 판매 개수가 10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달팽이 크림 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달팽이 크림 2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바르는 콜라겐 스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나흘간만 스픽스몰에서 판매합니다. 전국 최저가 29,000원에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네 분 위에 자켓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저 월정사 상원사 그쪽에 선제길이라고요. 한 아. 10km 정도 와. 거리인데 그 걷는 길이 아주 숲길이 좋았습니다. 물정사 숲길. 예. 예. 아주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예. 고향은 남해시죠? 예. 예. 고향은 못 가셨고. 이번에 경남남인데 지금 어머니 안 계셔서 못 가고 10월에 저희들이 1년에 모든 제사를 모아서 하루 제사를 하는데 10월 달에 이미 10월 말에 있어서 그때 가면 된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모아서 예. 제사를 지내시는군요. 김준혁 교수님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버님 산소 좀 다녀오고요. 이번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안성에 천주교 공원묘지에 계시는데 3시간 수원서 갔다 오고 그 뒤에
요즘 청년 정조라는 좀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와. 예, 그래서 그 책 쓰느냐고 집중하다가 집에서 쓰레기도 잘 안 버린다고 구박 엄청 받고 뭐 그랬습니다. 청년 정조. 네. 오. 그 정조의 고통스러운 시기, 그러니까 11살부터 시작해서 25살까지 그 시기는 정조한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이제 원동력이 됐던 군주의 모습을 지금 이제 20대 방황하는 청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어서 책을 좀 쓰기로 결정했고 좀 반 조금 더 썼습니다. 예. 다음 주 안까지 이제 탈구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보내면서 특히 주부들 이거 뭐 정말 제수상 준비하는데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물가가 올라서 한숨들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나 올라서 두 달째 3%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제 정치본색의 들국화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추석 연휴 보내고 쓰신 겁니다. 깻잎 10,000원, 부추가 13,000원, 고구마가 한 개 1,000원. 김정욱 교수는 장 좀 보시나요? 예, 저 와이프가 저한테 화를 낼 때는 제가 장을 보기도 하지요. 예. 저도 근데- 가면 이제 얘기 들면요. 예. 와이프 말에 의하면 장보기가 한 번 그냥 뭐 사면은 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더 놀란 건 최근에 뭐 거지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지방. 예, SNS상 카톡 같은데.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일주일을 돈 없이 쓰는 방법, 한 달을 돈 없이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뭐 명절 때 돈 많이 쓰고 이렇게 나가고 되면 그다음부터 돈을 못 쓰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장 자주 안 봅니다만 매일 아니면 매주 장을 보시는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몸으로 실감하실 것 같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지? 돈을 벌려면 뭐 하나? 다 써버리는데 뭐 이런 좀 답답함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또 희망도 안 보이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벌려고 남편들을 닥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령님께서 명절인데 사과 하나 마음 편하게 못 먹었습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김주덕님은 작년 제사상 45만 원, 올해 80만 원. 김경숙님, 깐 쪽파 19,800원. 장성철 소장,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우크라이나 탓인가요? 문재인 정부 탓인가요? 윤석열 정권 탓이죠. 이제 뭐 1년... 이번에는 왜 문재인 정부 탓을 안 합니까? 제가요? 아니, 이 정부가? 염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뭐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면 이제 물가 오르고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 탓하기는 어렵죠.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달까지 국세 수입이 47조가 지금 덜 거쳤거든요. 예. 지금 법인세가 20조, 소득세가 15조 정도 덜 거쳤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또 경제학자들이 부자 감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덜 거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기재부에서는 답을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되게 지금 유가가 높으니까 유류세 뭐 면제해 주는 것을 또 연장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안정도 잡아야 되고 국세 수입도 잡아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준혁 교수님, 물가가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잡으면 좋겠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뭐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 행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양복 입고 온 이유가 이따 오후에 국회에서 신한 암태도 소작 투쟁 100년 된 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학술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발표하러 지금 가기 위해서 오늘 양복 입고 왔는데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새롭게 아는 건데 조선총독부가 그 식민지의 새로운 신지주 양성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그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하듯이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제 일본에 갖다 바치고 개인들의 이익을 얻게 하는 건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정책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더 파볼 생각인데, 너무나 소수의 기득권들을 갖다가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그 중도층부터 시작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추석 지나면서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스픽스몰의 책임이 아니냐. 아니, 좋은 물건 싸게 파시는데 품목을 다양화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고기 먹고 싶어서 스픽스몰에서 편육시켰는데 예. 저 싸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자민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홍삼 제품도 먹고 해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품질이. 예. 그래서 야채 같은 경우도 스픽스몰에서 예. 좀 이렇게 좀 하면 싸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스픽스몰이 제대로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야채는 그거 아주 좋은 발상이네, 야채. 제가 아니, 근데- 항상 좋은 발상만 합니다. 아니 장성철 소장께서 또 은근히 우리 스픽스몰 광고를 저렇게 해주시는데, 아, 내가 또 자민경 달팽이 크림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네. 지금 막 살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까 사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말씀했는데. 달팽이 크림 광고 하나 좀 추가하면은 네. 그 인류가 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체가 두 개가 인간한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가 군뱅이, 하나가 달팽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시골 초가집 지붕계랑 털 때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군뱅이 수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왕창 쓸어가지고 그게 예. 굉장히 좋은 약재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저 달팽이인데, 피부가 좋은 거는 피에 좋기 때문에 피부가 좋은 건데, 저 달팽이 크림, 달팽이 성분이 피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는 게 없으셔. 아니 뭐 이런저런 잡식을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아니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럼 천천히 걸어 다녀야겠네요. 군뱅이나 달팽이나 좀 천천히 느리게 사는 느리게 사는 네. 그게- 느림의 미학. 네. 예. 느린 도시, 느린 마을 이런 것도 전국에 많이 있죠. 예, 되게- 이번에 되게- 우리 김두수 소장 월장사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담양 창평 같은 경우에는 느린 마을로 해가지고 아주 서서 이렇게 완상하면서 즐기는 그런 마을인데. 저희 집안입니다. 아, 제 그러신가요? 창평 오강리가 저희 집안이 거기서 네. 대대로 옛날부터. 근데 제가 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추석 연휴 때 우리 예전에 막 당구장 가면은 짜장면 시켜 예. 먹고 당구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운동하면서 짜장면을 좀 시켰는데요. 9,000원 짜장면이. 그리고 삼선 짜장면은 11,000원. 예. 이러더라고요. 배달료까지 하면은 뭐 만 그냥 원 되는 훌쩍 거죠. 10,000원이 넘어요. 참 물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가가 서민들 특히 이 느끼는 것이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를 딱 체감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소장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얘기했다가 아주 혁명에 불을 질렀는데, 뭐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뭐 예.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근데 지금 빵도 못 사 먹게 생겼어요. 우유값이 올라가지고 빵, 아이스크림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밀크플레이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지금 가공식품이 5.8%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금리를 올릴 때 적정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요. 가능한 일단 뭐랄까요, 좀 포퓰리즘에 가깝게 현 기득권을 좀 보호하려고 금리를 적당히 올리면서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어떤 경제를 또 끌어올리려고 어느 정도 막 유지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뭐 문재인 정부 탓을 초기했죠. 뭐 전기료 인상을 안 해가 우리 정부가 했다. 그러다가 모든 걸 이제 대중교통이고 물가 이런 걸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억누다 보니까 이제 삐져나오고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덮친 게 뭐냐, 미국발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금리를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하나 미국 의회 최초로 하원 의장이 일종의 탄핵이 됐어요. 해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티파티 8명이 주도했는데 공화당 전원이 반대했고 이 8명과 민주당 전원 찬성으로 하원 의장이 되는 바람에 미국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거기다가 유가는 계속 치솟아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 추석을 지내고 내년 설까지 굉장히 어려운 또 우리 그 경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치솟은 물가는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정부 제일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고 또 하나는 탓이죠. 남탓 그렇게 많이 하죠. 저희가 지금 그 포털에서 클릭수 조작한 것 좀 따로 다뤄보겠습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지금 포털에서 왜 이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밝혀지기도 전에 그걸 갖다 들이댑니다. 지난번에도 선거 불리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맨날 패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선대위 고문인가요? 선거 돕겠다고 나온 나경원 전 의원도 애써서 이번 선거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지역 단체장 뽑는 거다. 이길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먼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보트를 자평양 세력들과 중국의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자행한 후안무치약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1% 사람들이 보수 진영화를 저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시즌2가 기우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에 지면은 저 탓을 하려고 미리 한 자락을 까는지 모르겠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총선 바로미터로 보는 인식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강서구는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독주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성철 소장?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책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 방금 전에 저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나경원 전 대표 그런 식의 얘기한 게 참 사람들이 답이 없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얘기하는 게 좀 솔직히 창피하고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 국민의힘 수준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들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꼭 이겨야 된다고 중진 의원들 대규모로 투입했고요. 의원들 종별로 배치했고요. 각 당협위원장들한테 거기 가서 활동 상황 한 거, 또 지인들에게 연락한 거 다 보고서 제출하라고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별 그냥 구청장 하나 뽑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게 전형적으로 이제 언론을 호도하는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아니면 민주당이 내년에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날 언론에 어떻게 깔리겠냐고요. 뭐 민심 사나워져, 민심 위반 현상, 국민의힘 내년 총선 어려워, 뭐 민주당 내년 수도권 선거 어려울 듯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총선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저렇게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본인들이 현재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할 때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 다음에 응원 페이지가 있는데 중국 응원 비율이 한국 응원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제 궁금한데 김두수 대표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90몇 %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외국에서 지금 클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장난성인지 또는 뭐 의도적인지 아니면 뭐 북한의 소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드루킹으로 이어가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의심된다. 이런 논리의 전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해프닝인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정치 프로그램에 딱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 다음이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클릭하게 해서 이 이제 네티즌 입장에서는 약간 장난 같은 뭔가 이렇게 한번 인증샷을 받아보는 뭐 재미 이런 것 같은 걸로 이제 했고 외국에서 이게 이제 IP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행태라서 실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다른데 여괴를 통해 들어온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진단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방도 간단한 이야기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네티즌들이 뭐 한국 뭐 카메론하고 할 때도 그렇고 뭐 몇 가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막 80% 90% 다른 나라 그게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프닝이고 여기 누가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실이 떡밥을 물었다. 예. DC 인사이더 같은 데 이야기하듯이 그 어떤 놀이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지금 대통령실하고 집권당은 마치 여론 조작 뭔가 가짜 뉴스 이런 거 유포되는 어떤 거대한 음모 세력이 있고 이런 거에 반국가 세력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 2달 3달 울겨 먹으려고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런 뭐 강서구청장 선거라든지 이런 패배의 원인 뭐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 다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오바 같습니다. 정말 조금 지나면 정말 우스개 해프닝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이제 방방 뜨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걸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장의 건강한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다는 거. 이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문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여론조작 방지 TF를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욱 교수,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 여론 왜곡 조작을 방지하라고 할 정도로 이 사안을 크게 보는 거죠? 아니,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안들을 만들어서 지지층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참모들이나 국민의힘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여론조작 방지 TF를 만든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오송 참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국민 11분이 돌아가신 문제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하지 않고 잼버리 국제적인 창피를 당한 거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았던 거. 그다음에 이동관 아까 나왔습니다만 방송장악 음모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다음이라는 포탈에서 이거 하나 벌어졌다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달려드는 걸 보면 아 진짜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면피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려면 왜 이런 사람을 갖다 김태호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하냐고요. 범죄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켜서 대통령이 사면시키고 사면에서 경선에서 그 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후보를 뽑아서 내보내니까 이따위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나서 갑자기 다음을 작살내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털 생태계를 누가 박살내느냐? 이동관과 이놈의 정부가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아, 제가 볼 때 창피해 죽겠습니다, 진짜. 해외 못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게 그렇게 크게 반응해야 할 일인가요? 총리부터 방통위원장까지 그저 웃음 짓게 만드는군요. 정말 중요한 일에 큰 힘을 쓰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중국이 예를 들어 공작의 주체라고 보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거라 판단했다고 하면 중국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했는지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탐문해봤더니만은 DC 인사이드라는 어떤 사이트의 한 유저가 이게 클릭이 그냥 로그인도 안 해도 되고 계속 누르면 되는 걸 보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심심해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엔 중국 게이트처럼 해가더니만 나중에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화화가 되고 종결된 사안인데
그걸 하루 뒤에 박성중 의원이 끌고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때문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준혁 교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하는데요. 예, 저는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분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 대표지 않습니까? 말을 아끼는 거예요. 왜 말을 아꼈느냐? 저들의 속내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 그 속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뉴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인데 내년 4월 총선에 진보진영 플러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다음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여러 가지 공론장을 통해서 정권 심판론이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방통위의 권한으로서 바로 이 뉴미디어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 장치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초전으로 지금 ETF를 만든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유근 시인이라고. 그 김광석 노래 중에 김광석 가수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 작사가죠. 노래로 해주세요. 예. 근데 이 시인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어떤 내용을 올리느냐. 내가 윤석열, 김건희, 홍범도 이런 글을 쓰게 되면 이게 확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것이 통제가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 내에서도. 근데 나머지 글을 올리게 되면 그냥 뭐 자연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자기가 통제된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이걸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뉴미디어가 현재 통제되고 있는데 뉴미디어를 갖다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 건이 저는 의도화된 내용 이것이 조작일지 아닐지를 오히려 저는 국정감사를 이걸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정치본색도요.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한 분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은주님이라고요. 갑자기 댓글이 차단이 된 거예요. 아무리 글을 올려도 본인은 보이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잘 안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 동안 차단이 됐다가 겨우 복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좋아요 클릭도 보면은 얼마 전부터 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요즘 생기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SNS의 대형 업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면 지난 홍범도 장군 문제가 생겼을 때 외놈이라고 하는 그 시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해모 발언이라고 가지고 그거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렇게 요즘은 잘 쓰는 게 없지만 식구 안에 들어간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했고 그걸 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런 행태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런 대형 포털이나 이런 데서 차단을 자동으로 이게 알고리즘 AI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회가 이런 심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뭐 X 이런 데다가 이제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공문을 계속 보내면 그게 압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걸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민감하게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이제 유명인들, 아까 유건 시인 같은 분들이 배포하는 이런 것도 지금 미리 SNS 이런 쪽 그 회사들이 조금씩 뭔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충분한 그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전 뭐 믿어지지는 않는데. LRAN님, 스픽스만 버퍼링이 많이 생깁니다. 글쎄요. 성웅 이재명님, 최근 유튜브 많이 이상해지긴 했음. 김정란님, 맞아요. 알람도 안 떠요. 김옥선님, 맞아요. 분명 좋아요 눌렀는데 나중에 보니 안 눌러짐. 정짱지디님은 검색 보관이 안 됨. 스픽스 새 단어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글쎄요. 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부가 뭔가 미디어 쪽에 깊이 칼을 대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키우고 불리한 거는 줄인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혹시 지금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쭉 이렇게 겪어보셨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수준이요? 수준이 어떤 개념이죠? 어떤? 그러니까 자유라고 그럴까요? 언론 자유 환경? 자유. 근데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의 경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보수 채널, 그러니까 TV조선, 뭐 채널A 이런 쪽에서는 저를 안 불러가지고 제가 그쪽에 언론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제가 주로 나가는 데가 뭐 KBS, MBC, 뭐 CBS 뭐 이 정도인데 거기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하고 스픽스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다른데 뭐 나갈 거 있어요? 그럼요. 스픽스가 활용점정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뭐 제가 이재명 당대표 비판한다고 저 안 부르거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고 안 부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게 내버려 두는 거고 또한 저에 대한 판단은 분명 시청자나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발언에 제약을 느낀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랑 김두수 대표도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 나가시잖아요. 저는 보수 언론에서 싹 잘렸기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개편으로 잘린 건지 아니면 개편이겠죠. 예, 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패널 중에서 개편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패널 중에서 좀 센 발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교체를 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약간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TV조선이나 채널A의 방송 패널로 있다가 지금은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조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것이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종편에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그걸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섬세하게 자기들의 의제들을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들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노골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이동관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동관 체제가 아마 지금 세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팅을 해서 성과를 낸다면 아주 노골적으로 아마 그런 방식들을 들이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전 그런 의미에서라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도도해서 그런 몇 가지의 잔재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민심, 여론의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잔재주, 쓸데없는 과거에 본인이 썼던 방식들을 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도 저하고 시사 프로그램 오래 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패널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우리 패널 분들을 존경하는 게 이게 오랜 경험과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시사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며칠 또 한 몇 달 해보면은 바로 본전이 드러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패널들을 또 솎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노리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소문이 꽤 있었는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예측 가능했고요.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이런데 TF가 구성돼 가지고 패널들의 성향별 분류를 하고 있고 발언을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방통위의
어쨌든 뭐 이렇게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같이 이제 뭐 연합뉴스 TV에서 노동일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패널을 했는데 둘 다 정말 좀 합리적이다 이런 좀 평가를 받는 행태를 통해서 이제 당시 인사 문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수 패널로 나온 노동일 교수조차도 비판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태도 있었고 뭐 김행하고는 저 후보자하고는 저하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도 새는 이런 외교 정책을 왜 하냐고 했다가 대통령을 바가지에 비유했다고 방방 뜨는 바람 그 다음 날로 안 부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뭔가 체크하고 눈치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은 유동관 체제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는 뭔가 이걸 체계화시키고 또 이런 뭐 여론 조작 뭔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세를 펴면서 내년 3월까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8월 달에 그러니까 보수 언론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새롭게 런칭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8월 중순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저랑 10년 된 기자인데 자 9월 달부터 우리가 이 채널을 런칭을 한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좀 한 주간 브리핑 이런 것들 쭉 설명을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은 회사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가 사회자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윗분들하고 상의해보고 나를 출연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번 보고를 해본 다음에 다시 연락을 줘라 그랬거든요. 연락이 없어요. 다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종편에서 담당 PD하고 이제 얘기가 잘 됐죠. 잘 됐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전에 출연하던 프로였는데 그랬더니 아우 죄송하다고 그냥 딱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정권 교체되고 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제가 명색이라도 예전에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그게 유명한 프로인데 거기 이제 2번 강의를 했거든요. 2번 강의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저도 이제 전국적인 강의 명강사로 좀 소문이 났는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없고 또 어디서 의뢰 왔다가 다 세팅되고 났다가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어제도 또 문자가 또 하나 와가지고 제가 요즘은 이제 의뢰하는 분들한테 다 체크하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분위기. 지금 이제 일종의 그런 거를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죠. 뭐 꼭 정에 적어놔야 리스트입니까? 이 사람은 안 돼 해서 출연을 안 시키면 그게 블랙리스트죠.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 그런데 자,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마무리를 짓고 갑시다.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온 걸 들어봤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권영세,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권영세 전 장관을 상당히 주목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죠, 일단. 권영세 장관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후배들도 많고 정치인들이 좋아하지만은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통령에게 한 소리 들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은 또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으로서는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요. 대통령이 이 많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믿는 구석이 권영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영웅적인 인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몰아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재명이라는 거물의 처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상 초유의 누가 검찰 수사 받는데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브리핑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보다. 네.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되고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가면요. 법무부 장관이 몰타랑 안도라 이런 곳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예.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기사를 보니까 몰타랑 안도라가 이제 각각 사우디와 로마, 이탈리아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직역 밖에 있는 역할이 자꾸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험을 쌓게 하고 뭔가 한 단계 도약하라는 취지로 기회를 준 것인데 저는 이 계획이 지금 이제 좀 약간 불투명해진 게 대통령이 네. 가장 곤란할 지점일 것이다. 네. 아마 권영세님, 원희룡이니 이렇게 2선급 카드는 지금까지 고민 안 했을 겁니다. 무조건 얘한테 몰아줘야지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권영세를 띄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시에 그러면 원희룡 비대위원장 아니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좀 용산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욱 교수 보시기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하게 치르는 것 같은데 주목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이 세 사람 수도권 주자,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처지잖아요. 예. 나중에 자신들의 행보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체제를 두고 김기현 체제를 꼭두가시처럼 활용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어제도 이제 MBN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동훈이 내년 4월에 오히려 총선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이 상당 부분 좀 내부에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등장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선거가 참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그 징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겠죠.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0% 이상 패배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나와 있는 지역구 선거구 절반 정도의 출마 예상자들 같은 경우가 거의 전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표주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주자를 바꿔야 되는 것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나마 윤 대통령과 측근에 있다라고 얘기되는 원희룡, 권영세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교집합이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이 권영세,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교집합으로서 남겨둬야지만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한 20만 명 정도가 실제로 투표를 할 겁니다. 40% 한다고 치면요. 윤 정부 들어와서요, 수도권 지역에서 20만 명 정도가 실제로 가서 투표해가지고 거의 증명하듯이 숫자가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증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10% 이상이면 수도권 다 아시겠습니다만 적게는 수백 표에서 많게는 수천 표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10% 이상의 격차가 났다. 아무리 강서구라고 하더라도 복원이 안 돼요. 6개월 동안. 그럼 선거운동 하나 많아요. 그럼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랑 막 싸워야 돼요.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신들 안 돼? 왜 이따위로 하고 있어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완전히 자중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원희룡을 통해서 뭔가 수도권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마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망상 같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중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럴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그런 게 있었죠. 선거 때 되면 그냥 확실하게 지자. 오히려 그것이 확실하게 지게 되면 나중에 윤 정부랑 거리를 두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예방주사, 맞는 셈으로 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일단 뭐 예방주사 문제에서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승리한 쪽이 승자의 저주 비슷하게 혹시 덫에 걸리지 않을까, 요 걱정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이제 민주당 문제니까 빼놓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면 실제 수도권의 출마 예상자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 선거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일종의 예비 총선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오로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지금 집권 말기이라면 척이라도 지면서 레임덕에서 그냥 싸울 수도 있는데 중간 평가 형식을 갖추면서 대통령하고 칙은 질 수 없는데 진퇴양난의 어떤 문제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잠깐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예로 들면 그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를 그만 사퇴시키고 비대위에 띄어야 되지요. 그것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될까요? 그럼 비대위를 한다면 누가 될까요? 글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로 들면 근영세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누가 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는 대통령하고 소통도 잘 되고 뭐 삼선에 뭐 이렇게 포용력 있고 국민들이 아마 근영세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뭐 비대위를 띄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망해야 다시 일어서는데 이번 이런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서 새로이 어떤 파괴적 창조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심을 이제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름 자기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완전히 폭망이다. 누구나 생각할 법한데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1월달, 2월달인 것 같아요. 총선 임박해서. 네, 그러니까 공천 여부. 그러니까 내가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또한 용산에서 내려온 그런 낙하산 후보에게 본인 지역구를 뺏긴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다도 적극적으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도권 민심이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뭐 거의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바닥 민심까지도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이 지도부 체제로 계속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먼저 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신임하는 사람들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당이 좀 자율권을 갖고 좀 여러 가지 뭐 전국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그래 내가 너무 개입하다가는 총선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이 알아서 해. 라고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과 용산의 스타일상 그립감과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 내분이 생기고 그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그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것보다도 공천을 받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선거 나가면은 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더 아부를 잘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안 하면 나는 수도권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좋은 지역구를 받을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내가 당협위원장이 돼가지고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나는 공공기관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당협위원장직을 먼저 받는 것. 그래서 공천을 죄송합니다.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 이력을 쌓아놓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정치인들이 없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뭐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당이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있어서 40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에 의하면 40명이 나오면 그냥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될 것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남이거나 아니면 강남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핫바지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국민의힘은 뭐하러 존재하는 거지?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전 그럼 당연히 12월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만두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아마 이 싸움은 처절하게 벌어질 거고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예를 들면 정부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공천 싸움이 또 벌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싸움은 1, 2월이 아니라 아마 그 이전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여기서 좀 살아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3주 전쯤에 언론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 그 고위직 인사의 국민의힘 입당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고위직들도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동기도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원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총선을 이제 출마를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한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동기인 저보다 거의가 더 가까워서 제가 야 얘는 왜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작업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다 전략공천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지역 위원장은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여기서 고생 죽도록 한 10년 가까이 하고 프랜카드 건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당원, 친한 당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저희도 벌써 이미 그분이 전략공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할 때 좀 판단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딱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건 뭐냐. 대통령실이 벌써부터 총선, 수도권 일대에 총선 나갈 사람들을 다 임의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주에 벌써 대통령실 관계자들 누가 나온다, 이 쭉 명단이 벌써 돌지 않습니까? 이런 도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로 돌아가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이 패한다 하더라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원희룡 비대위원장 이거 없다. 그냥 김기현으로 간다. 왜?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 필요한 사람, 대통령실, 검찰 꼽고 싶은 애들 딱 꼽게 하는 거. 김기현 이 사람이 말 잘 들으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까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국회에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제 청문회가 볼만한가 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동시 접속자 수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거기 가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러겠죠.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우 지금 뜨겁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거 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내야지요. 자료 안 내고 어떻게 밝힙니까?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얘기를 지난 4일 출근길에 한 얘기가 있는데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마 기자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문회 때 소상히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다. 아마 100번도 더 약속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 경영하는 동안 부끄러움 없이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밝힐 것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몰렸고 그때 제가 키가 167cm예요.
그때 제 몸무게가 44kg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던 시기예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면 2018년과 2019년이었습니다. 그걸 넘겨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제가 소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언제 청문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청문회가 실시되면 제가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두수 대표, 지금 올라온 글을 보면 뭐 이런 청문회 처음 해본다, 시작부터 시끌벅적 글이 올라오고요. 또 뭐 저는 코인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김행 후보자 했던 걸로 봐서 오늘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 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나서 장관 청문회 도중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결국 이 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조국 장관 시절에. 그럼 당연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될 판인데, 그 정도로 이미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그냥 흔히 말하는 주식 파킹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 근거가 무너지는 게, 예를 들면 보통 A의 이야기를 해서 무너지면 B 정도에서 끝이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B에서 다시 C로 넘어가고 C가 D로 넘어가는 식으로 본인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모든 게 다 꼬였어요. 뭐 유학 갔다 그러고 회사 손 뗐다 그러는데 월급은 그대로 다 나왔고, 뭐 회사가 어려웠다 그러는데 오히려 직원들 채용은 늘어나고, 뭐 오늘 청문회 하면 그게 다 밝혀지겠지만, 물론 저하고 패널을 할 때 보면 정말 A를 묻는데 뭐 D, C를 대답해버리고 전혀 엉뚱한 데서 화를 내고 이런 걸 보면 막 엉뚱하긴 한데, 그래서 아마 흥미진진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말은 앞뒤는 안 맞지만 흥미진진해서 시청률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적격자,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혐의자인데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지나친 이야기다 생각이 들 정도고, 오늘 아무튼 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그 약속은 지킬까 의심스럽습니다. 청문회 반응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소개해드리면 다 청문회 보러 가실까 봐 소개해드리기도 겁나는데요. 마루아님, 파행입니다. 김행 그냥 모든 거 거부적입니다. 나무꿈님, 이런 청문회는 처음이네요. 제2에게님, 개콘 보러 가신 거죠. 상큼한 레몬님, 청문회는 이따가 잘라 보세요. 지금은 스픽스. 1000명 줄었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청문회 안 해버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뒤를 보자.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경우는 뭐냐?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원희룡 장관이 막았잖아요. 공사 안 해버린다고. 청문회를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살다 처음 들어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의사 일정과 안건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권인숙 민주당 출신의 여가부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청문회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0월 4일 날 어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10월 6일은 금요일이니까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역 일정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청문회 할 수 있는 날짜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것은 날짜는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좀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까 부끄럼 없이, 숨김없이 모든 자료를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항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장성철 소장은 어떤 부분을 좀 두려워하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안 하시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눈치채셨어요? 제가 뭐 우리 장 소장님 하루 이틀 겪어봅니까? 그래도 뭐 이해합니다. 네. 예. 김행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많은 게 드러났는데도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김정욱 교수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워낙 상상을 초월하니까 임명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신원식, 전두환의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 국방부 장관을 시키지 않나. 김행은 온갖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고, 유인촌도 당장 이제 뭐 다 그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 몰랐다고 얘기는 다 아는 게 다 나온 상황인데, 야, 어디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쌍시옷 같은 인간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사청문회장이 올리게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렇다면 야, 임명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검증한 법무부 장관도 문제인 거고, 또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옹호해주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데 통과시켜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희한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강행하겠죠. 왜? 본인은 무오류니까. 본인에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대통령을 장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 때 국민들이 뭐 심판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아직도 저런 장관 임명하더라도 국민들이 또한 지지층들이 나를 지지를 해줄 거야.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부적절한 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선 이유가 참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여권이 어떻게 재편되고. 총선도 총선이지만 저는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장관 자리를 뭐 이렇게 뭐 떡 하나 던져주고 엿자락 하나 던져주고 그런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내각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잖아요. 하다못해 조선시대 때도 판서를 정하는데 이 삼망을 정해서 제야에 있는 사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원임 대신이라고 해서 이미 그 직을 그만뒀던 사람들의 자문관들의 의견을 듣고, 국왕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론을 다 듣고 나서 그에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하다못해 옛날 왕조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범죄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하다고, 세간에는 대통령 부인과도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인사가 곧 만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정권의 원조격이 되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가 망사야, 망사. 저는 어쨌든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견을 했다. 여성가족부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퇴장하겠다.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곧 드라마틱하게 퇴장할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예견한 것 같으니까, 저는 머지않아 곧 물러나게 될 거다. 이 오래가면 나라 망합니다. 배을서님, 붕짜자 붕짜 정권입니다. 김태용님, 봉숭아 학당 플러스 전원일기 만드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특히 저는 제가 밖에서 볼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또는 그 지원기관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들도 아마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는 확실히 어느 부분까지가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제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두수 대표, 지금 유인촌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나온 기사들을 보면 국정원 직보받은 정황이 나왔다. 네. 그리고 백서에 104번이나 이름이 언급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3년을 근무했는데 2010년 그 국정원 이제 자료가 경향신문에 이제 톱으로 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친전과 같은 행식, 그러니까 장관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써져 있는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대통령하고 올릴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 장관한테 보고할 때 용어 이런 게 다른데 그런 걸 봤을 때 유인촌 당시 장관이 안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다 엎어버리는 이제 결정적 뭐 흔히 뭐 요즘 말 유행하는 말로 트리거가 나왔는데 문제는 김행 후보자라든지 신원식 이런 후보자 때문에 유인촌 이 장관의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혹시라도 좀 비중이 적게 취급될까 봐 걱정이고요.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수원 후배인데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2002년에 수원에서 아마 그때 세계 뭐 연극제 같은 걸 했는 모양인데 그때 사회를 이 유인촌 씨가 봤대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주차를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뭐 불법 주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충실하게 공무원이 이제 주차비를 끊었더니 그 사회를 보고 나왔는데 자기의 주차 끊었다고 그냥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본인이 이제 대신 내주고 했는데 그때 인간성을 봤다는데 이제 인간성 문제부터 해서 이런 그거는 이번에 뭐 청문회 때 검토할지 몰라도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그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그리고 결정적 거짓말을 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장관으로 부적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나머지 빌런들 때문에 구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문화예술계 쪽 인사들을 좀 많이 아시는데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뭐 아주 안 좋죠. 뭐 아주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대선은 안 되는 사람이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서 그 한국민예총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폐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예술로 걷기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됐는데 어제도 경찰들이 와서 못하게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저한테 이사장 김평수 이사장이 좀 보냈습니다. 저도 민예총 회원이어서.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민예총 예총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동갑들이 있습니다. 예총 사무국장, 민예총 사무국장 다 저희들 친구들이어가지고 유인촌 장관이 혹시라도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다 난리에 난리. 하다못해 보수적인 예총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올바르지 않다. 예술인들에 대한 창조적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려고 한다. 이 분위기입니다. 이게 딱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도 또 다 임명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허망해요. 이런 토론을 해야 되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유인촌이든 이동관이든 2017년, 18년 서울지검장 시절에 수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알고 한동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전문가들을 청부해가지고 거기다 꽂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 장악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안 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계 장악한 사람은 거기다 안 치고 아니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상상을 초월하니까 특수부 검사 같은 사고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적들을 갖다가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나쁜 칼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도합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장성철 소장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비상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일리지처럼 쌓인다고 봐요. 9,990마일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갈 수는 없지만 거기 이제 10마일만 더 하면 바로 제주도 갈 수 있는 왕복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런 게 이제 한도와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것이고 결론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또 정권 교체도 하고 총선에 있어서 여당을 심판하게 되겠죠. 그러한 민심의 흐름을 미리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은 계속 쌓여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 주요 내용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는 유인촌보다 김행우 후보자가 더 높은가 봐요. 김행우 후보자가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임백님, 일부러 저러기도 힘들 겁니다. 까멜리아님, 김행은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아유, 왜 그러십니까? 봄날의 햇살님, 참 이상하지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수사 들어가지 않았나요? 김행 후보자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왜 고발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납니다. 내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네, 봄날의 햇살님,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보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주리님,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전 일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픽스에 빠져듭니다.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주리님, 그리고 또 방금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봄날의 햇살님 두 분께 디어 루시에서 나온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자민경 달팽이 크림 여러분들 많이 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것이 됩니다. 10,000개 이상 팔린 자민경 달팽이 크림 믿고 구입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트도 구성이 잘 돼 있고요. 포장도 예쁩니다. 가장 싼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이 사주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싸요? 싸면은 이제 품질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짧은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일부러 비싸게 해놓고 할인 75%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소싱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받아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소싱 능력이 좋다는 거죠. 스픽스가 그런 능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민경이 아니고 다른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품을 믿을 수 없으니까 네. 저 제품은 잘 모르는데 싸니까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하지만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싸다. 그러면은 소싱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뭐 배웅기 앵커님이 제가 뭐 거부하더라도 막 보내주실 거는 같은데 제가 써보고 다음 주에 한번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슈킹. 제가 보기에는 장성철 소장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편육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편육 먹었다니까요. 방송을 잘리니까 이제.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연휴 지나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조금 팍팍한 날들 보내고 계시지만 또 내일 하루 지나면 사흘 연휴가 또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